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차용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월 23일 날 발간한 이제 2024 테크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인덱스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메모리 산업, AI 산업,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CXL, PIM, 유리기판 이런 다양한 테크 관련된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다룬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메모리 산업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전반적으로 D램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 업체들의 재고가 현재 정상 재고의 6주 수준에 많이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좀 재고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3분기 대비해서 재고가 감소하지 않은 업체는 마이크론이 유일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감산을 진행을 해서 재고 압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중국 스마트폰 쪽으로 수요가 세게 나오면서 이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가동률을 좀 먼저 올려서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으로서는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에 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US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즉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재고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업체들은 이제 2분기부터 계속해서 7주에서 11주 내외의 낮은 재고 수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재고 축적을 따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DDR5가 이제 PC, 서버보다는 PC용 위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이제 20-30% 내외인 반면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40-50% 내외로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서버 업체들이 DDR5에 대해서 수요를 크게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프리미엄이 좀 축소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D램 수요의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업체들이 4분기, 이르면 4분기부터 감산을 끝내고 이제 점차적으로 가동률을 높일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좀 마이크론만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동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4년 수요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좀 낮은 가동률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자닉스가 3, 4분기에 가동률을 올린다 그러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덩달아서 올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올해 D램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출하량 자체는 소폭 성장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장의 폭을 봤을 때 전년도에 이제 역성장 폭에 비하면 여전히 좀 모자른 수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D램 같은 경우에는 AI가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기기당 탑재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퍼박스의 좀 그로스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AI 디바이스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품당 탑재 용량을 좀 늘릴 개연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D램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좀 오버 서플라이가 될 만한 요인으로는 이제 마이크론이 가동률을 좀 올린다라는 가정인데, 만약 마이크론이 가동률을 올려도 서버 업체들이 이제 DDR5에 대해서 적극적인 채택을 진행을 하고 이제 기기당 AI 디바이스 홍보를 위해서 기기당 탑재 용량을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D램 캐펙스 측면에서 살펴보면은요, 올해 D램 캐펙스는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HBM, 선단 공정 요런 위주의 투자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어요. 가장 유의미하게 숫자를 올리는 업체는 이제 중국의 CXMT가 가장 캐펙스 금액을 많이 증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HBM, 선단 공정, 중공향 요 세 분야를 빼고서는 올해 D램 캐펙스도 그렇게 많이 회복되는 편은 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낸드의 공급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낸드 같은 경우에 24년 수요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공급 업체들도 가동률 계획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85% 내외의 좀 가동률을 올해 4분기까지 회복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좀 유일하게 닉스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동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다임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솔리다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SSD 위주로 많이 해오던 기업인데 이 부분의 수요가 좀 좋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동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낸드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러면은요, 어플리케이션 출하 자체는 이제 D램이랑 좀 유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소폭 회복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AI가 그렇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해요. 이 기기단 탑재 용량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D램 대비해서는 좀 모자른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AI를 위해서 D램은 늘려도 낸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크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낸드 수급 같은 경우에는 24년 수요가 상당히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밸런스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공급 업체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가동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좀 오버서플라이의 요인이 될 만한 거는 최근에 이제 낸드 가격 반등도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 업체들이 이제 가동률 계획을 예상 대비 좀 빨리 높인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좀 오버서플라이가 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봐주면은요, 낸드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7% 더 감소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좀 투자가 없는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23년 대비해서 24년에 좀 유일하게 낸드 캐펙스를 올리는 낸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YMTC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낸드 업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를 대부분 줄이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파트 2로 넘어와서 보시면 AI 산업에 관한 글입니다. 올해 이제 글로벌 AI 칩 출하량은 8,900K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54% YOY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성장률이 60%였는데 이게 좀 소폭 둔화가 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23년 기저 숫자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 칩 수요 성장이 하반기 혹은 4분기부터는 일부 둔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AI 칩 수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글로벌 AI 칩 수요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보통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테크의 비수기로 봐서 빠진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회복 QoQ 성장이 멈추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AI 서버가 이제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1차적인 인프라 투자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칩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나 혹은 유지 보수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50%라는 높은 성장률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칩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은요, 작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47%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AMD의 칩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으나, 이제 엔비디아의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저희가 쿠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아무래도 인력을 덜 쓰거나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쉽게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오히려 소폭 확장된 49%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있다면은 뭐 구글 AWS 아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요 자체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요 A식에 대한 칩 채택 비중이 좀 많이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버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보면은요, 올해 글로벌 전체 서버 출하량은 2% YOY로 쇠복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좀 트래디셔널 서버라고 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서버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보면은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년 대비해서 1% 감소하면서 좀 역성장을 이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AI 서버가 40% 증가하면서 전체 서버 출하량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CSP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보다는 AI에 집중된 캐펙스를 많이 투자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좀 하회한 것도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HBM 산업에서 좀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HBM 같은 경우에도 뭐 AI 칩이 고성장함에 따라서 덩달아서 좀 고성장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BM 좀 제품별 비중을 살펴보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 HBM2E랑 HBM3가 거의 주류 모델이었다라고 보면은 올해는 대부분의 물량이 HBM3 그리고 HBM3E 기준으로 좀 많이 나갈 걸로 보이고 있어요. 요거를 가격 추이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HBM2E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메인 모델인 이제 HBM3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HBM3 가격이 하락한 이유로는 작년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거의 독점 납품을 했었습니다. 근데 12월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가격이 좀 소폭 하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HBM의 좀 산업 내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전체 D램 산업 내에서 이제 HBM이 가지고 있는 용량, 빗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에 불과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ASP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전체 마켓 사이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20%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D램 산업 내에서 HBM을 더 이상 이제 가볍게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기술력의 차이가 아무래도 진입 장벽으로 좀 작용을 해서 현재 D램 3사의 과점을 더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PC 그리고 노트북이 첫 번째로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요 순서대로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CES 2024에 상당히 많은 이제 AI CPU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AMD 리사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출시하는 PC 중에서 20%는 AI를 지원하는 PC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요게 이 아래에 있는 카날리스라는 조사기관이 발표한 전망치 숫자입니다. 올해 20%를 이제 AI 지원 PC가 차지할 걸로 보고 있었는데 요 AI 지원한다는 PC가 AI PC랑 같은 말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AI 지원 PC라는 거는요, 온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이 좀 병합된 개념으로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AI PC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단순 온디바이스로만 구현이 가능한 요것을 AI PC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떠한 기준을 놓고 봐야 되냐고 보면은요. 표 20번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제정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인 요 코파일럿을 온디바이스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 사양 조건을 만족하는 PC를 AI PC다라고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 규정을 좀 숫자로 보면은요. AI 연산 능력으로는 40탑스, 그리고 D램 용량으로는 16GB 이상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제 코파일럿을 온디바이스, 즉 이제 오프라인으로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현재 CPU 출시되고 있는 AI CPU들의 스펙을 좀 살펴보면은요. 올해 이제 인텔이랑 AMD 쪽에서 가장 최근에 공개한 요 메테오 레이크랑 라이젠 8040의 칩 스펙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전히 40탑스를 하회하는 성능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들도 진정한 이제 코파일럿을 온디바이스로 구현하기에는 좀 성능 부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히려 2세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루나데이크 아니면 라이젠 8050 스트릭스 포인트라고도 하죠. 아니면 퀄컴의 엑스엘리트 요 세 가지 라인 제품부터가 진짜 좀 AI PC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요 세 가지 제품을 AI PC로 규정을 잡고 보면은 전체 올해 24년 연간 PC 출하량 중에서 AI PC 비중은 1% 미만으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AI PC가 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된다라 그러면은 메모리 산업에 가지고 있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디램의 노트북의 디램 컨텐츠 퍼 박스 증가예요. 기기 내 탑재용 용량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코파일럿을 온 디바이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16기가 이상의 디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16기가 이상 제품 비중이 과반수를 훌쩍 넘는 수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16기가 이상 제품 비중이 아직도 38%에 불과해요. 그렇다 보니까 AI PC라는 홍보를 위해서는 역시 기기당 탑재 용량을 좀 늘릴 개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LPDDR의 채택률 증가예요. 이제 LPDDR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는 이제 D램인데요. 로우 파워 D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로는 스마트폰 위주로 쓰이다가 AI PC 쪽으로 최근에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AI를 이제 PC 내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 효율이 좋은 LPDDR이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AI CPU, 엑셀리트, 스트릭스 포인트, 루나 레이크 모두 DDR5 기존에 채택하던 SODIMM 대신에 LPDDR5X를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LPCA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LPCAM2 도입이 좀 촉진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LPCAM2의 이제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SODIMM이라는 모듈을 썼었는데 얘의 장점은 이제 저희가 용량 확장이 용이합니다. 저희가 노트북 뚜껑을 따서 여기 디램 모듈에다가 디램을 꽂으면 쉽게 확장이 가능해요. 대신에 전력 소모 효율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제 LPD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소모 효율은 상당히 좋아요. 대신에 얘는 보드에 납땜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확장이 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의 장점만 합친 게 LPCAM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도 있었던 최신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세대 기판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온다고 바로 채택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요게 관련된 이제 LPCAM 전용 소켓이 필요한데 그게 가격이 좀 높고요. 그리고 조립이 상당히 복잡해서 조립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점차적으로 4세대 기판으로 차츰차츰 채택이 될 만한 기술이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중에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4가 AI 스마트폰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AI 기능들이 있는데 이 AI 기능들 중에서 온디바이스로 구현이 가능한 건 언어 통번역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갤럭시 S24도 물론 AI 기능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클라우드의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좀 AI 스마트폰이다 라고 부르려면은 아무래도 온디바이스에서 구현 가능한 AI 기능이 더 많이 증가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크 트렌드 쪽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있습니다. 22년 10월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기 시작을 했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중국 반도체 소자, 즉 완제품에 대한 수익 금액을 훅 줄이기 시작했고요. 반면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미친 듯이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자립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강화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23년뿐만 아니라 24년에도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기업별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파운드리에는 SMRC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화이에 들어가는 요 7나노 AP를 좀 만들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왜 논란이 되었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요 7나노 정도의 선단 공정 칩을 만들기 위해선 EUV라는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현재 수출 규제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EUV 없이 7나노 AP를 만들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업체들도 EUV 없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EUV 이전 세대 장비인 ArFi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요 노광 장비를 여러 번 패터닝하는 멀티 패터닝을 하면은 요 7나노 AP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안 하고 EUV를 사서 굳이 비싼 EUV를 사서 하는 이유는요. 이 ArFi를 여러 번 노광하는 멀티 패터닝을 하면 노광 공정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비용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 결과 SMRC의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면은요. 얘네가 22년 4분기부터 거의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화웨이 7나노 AP가 뭐 수익성이 안 나와도 일단 만들기 시작해서 그렇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영리 기업이면 이런 행위는 잘 하지 않고요. SMR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에서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선단 공정 칩을 어떻게 해서든 좀 만들어봐라고 계속해서 푸시를 해서 수익률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램에는 이제 CXMT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얘네가 진짜 캐펙스를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글로벌 전체 디램 웨이퍼 인풋 비중으로 봤을 때 올해 10%에 달하는 웨이퍼를 이제 CXMT가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얘네가 쓰는 공정 자체는 이제 19나노, 17나노 정도로 상당히 레거시 공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빗서플라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5.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캐펙스 비중으로 봤을 때도 15%에 달하는 비중을 올해 CXMT가 쓰다 보니까 여전히 좀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정도의 규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낸드에는 이제 YMTC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YM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웨이퍼 인풋 기준으로 봤을 때는 9% 정도 되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공정 격차가 좀 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빗서플라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7%를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YMTC는 이제 올해 낸드 업황이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펙스를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유일하게 낸드 캐펙스를 증가시키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전체 낸드 캐펙스 비중에서 거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이제 YMTC가 지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투자 행위 자체가 당장 수익성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 지속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속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들이 쓰고 있는 AI 칩의 성능은 점점 높아지는데 요 중국의 수출 규제가 가능한 칩의 스펙 자체는 점점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요 칩이 더 성능이 높아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계속해서 캐펙스를 지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XL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 69번을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CXL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눠요. 1버전, 2버전, 3버전으로 나뉘는데 1버전 같은 경우에는 익스펜더라는 개념으로 좀 더 확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낸드, 즉 SSD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저장 장치라 그래서 이 PC 꽂았다, 저 PC 꽂았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쉽게 확장이 가능한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을 좀 가능한 게 CXL 1버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혁신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CXL 2버전부터 좀 더 혁신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풀링이란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풀링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현재는 CPU가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 디램들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CPU 하나에 여러 가지 디램이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죠. 근데 CPU가 평소에는 8기가 디램만 쓰는데 이제 가끔 피크일 때 이제 12기가 디램이 필요하다. 그럼 얘는 계속 12기가 디램을 달아놔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 효율성이 좀 좋지 않거든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도입된 게 CXL 2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를 풀링으로 묶고 이 CXL 메모리를 풀링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풀링 대 풀링으로 다 대 다로 이제 묶음 대 묶음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CPU 1이 지금 디램을 좀 덜 쓰는데 CPU 2가 디램을 좀 많이 쓴다. 그러면은 CPU 2가 CPU 1에 있는 디램을 끌어다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XL 3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확장돼서 렉 간에도 공유가 가능한 개념까지 확장된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CXL을 이쪽에 이 개념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큰 변화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CXL 전용 메모리 컨트롤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CXL 메모리 내에도 있어야 되고요. 이 CPU 내부에도 CXL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하는 호환되는 똑같은 메모리 컨트롤러가 동일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버전부터 도입이 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중계기 역할을 해요. 스위치는. 그래서 어떤 CPU에 어떤 디램을 더 많이 할당해주고 이런 간단한 중계기 역할을 하는 게 이 CXL 스위치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XL 관련 제품들을 보면은요, 전자, 닉스, 마이크론 3사 모두 CXL 2.0 관련 제품들을 현재 공개는 한 상황입니다. 근데 관련된 이제 CXL 2.0을 지원하는 CPU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좀 CPU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이제 인텔의 그래나이트 래피즈부터 이제 CXL 2.0을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시가 된다고 또 바로 채택이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항상 비용 대비 효율성을 살펴봐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요게 나오더라도 실제 하이엔드 업체에서 얼마만큼 채택해야 되는지 경과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PIM이라는 개념입니다. 얘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 그러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메모리 내부에서 메모리가 저장 장치의 역할만 하다가 메모리 내부 쪽에다가 요 연산을 하는 로직 칩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일부 아주 간단한 덧셈 뺄셈 정도의 간단한 연산만 미리 메모리 내에서 끝낸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CPU나 GPU에 있어서 아무래도 워크로드를 좀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전력 소모 효율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좀 많이 섞여서 쓸 수 있어요. HBM 핀이 될 수도 있고 CXL 핀도 될 수 있고 GDDR, DDR, 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활용차가 제일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메모리 이 구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CXL, PIM. 요 세 가지를 정리해서 좀 보면 HBM 같은 경우에는 우선 AI 훈련을 위해서 이제 GPU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CXL 같은 경우에는 요 TCO라고 하는 운용비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CPU에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소모 절감 효과가 크다 보니까 여러 디바이스에 쓰일 수 있지만 좀 미래에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AP에 좀 물려서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 CXL, HBM, PIM 요런 세 가지 메모리 구조가 메모리 제품 자체가 상당히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걸 저희가 가장 근접한 사례에서 좀 동일하게 겪었었는데 요 비메모리 쪽에서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TSMC의 코오스라던가 삼성전자의 아이큐브라던가 요런 어드밴스 패키징이 나오면서 초기에 수혜를 보았던 기업들이 이제 IP 기업인 케이던스, 시노시스, 기판 기업인 이비덴, 신코 이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았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서도 아무래도 좀 비슷한 사이클이 반복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오픈 엣지, 퀄리타스 반도체, 대덕전자, 해성 DS, 심텍, TLB 이런 IP랑 기판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그림 83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이엔드 AI 칩이 현재 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SMC의 코스라고도 불리죠. 이 기술을 좀 살펴보면은 패키지 기판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 있고 이제 그 위에 칩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은 요 패키지 기판이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열에 좀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열을 좀만 가해도 이게 패키지 기판이 이렇게 휘게 되는 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서버급 하이엔드급에서는 거의 50% 내외 정도로 알려있을 정도로 상당히 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 기판으로 유리 기판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재가 글래스, 즉 유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에 대한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수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리콘 인터포저가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MLCC도 요 글래스 기판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인 패키지 높이가 기존 3.9mm 내외에서 1.8mm까지 훅 낮아지고요. 그리고 위에 공간이 더 많다 보니까 기존에 뭐 2개까지밖에 못 올라가던 칩을 더 뭐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 밸류체인을 살펴보면은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는 인텔이 가장 좀 선두에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25년부터 30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글로벌 기판 업체들이 요 유리기판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SKC라는 업체가 가장 타임라인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이제 SK 앱솔릭스를 통해서 현재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4분기부터 시제품 출하를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SKC가 유리기판 내에서 성공적인 좀 성과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체로는 이제 SKC에 최근에 인수된 소켓이라는 ISC 아니면은 요 TGV, DI 노광 장비 등을 공급하는 필옵틱스의 수혜를 일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단에서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올해도 여전히 좀 캐펙스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자립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많이 캐펙스를 지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일부 장비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노출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프리미엄이 붙는 밸류체인에 묶인 업체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EUV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 파크 시스템즈라던가 아니면 HBM 관련된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 제우스 요 두 업체를 현재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동률이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캐펙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HBM, 선단 공정,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요 세 분야를 빼고서는 여전히 좀 캐펙스가 올해도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보다는 요 소재 부품 오사트 업체들이 실적의 개선폭이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 종목들 중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코미코, ISC를 수혜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DDR5 그리고 메모리 아키텍처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요런 HBM, CXL, PIM 요런 기술 변화 자체가 상당히 메모리의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판 업체인 대덕전자 그리고 IP 업체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단에서 보면은요, 저희 소부장 커버리지 종목을 보면은 총 11종목이에요. 그 중에서 위에 4종목이 저희 최선우주 종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소수 커버리지가 이번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 커버리지인 두 종목 코미코와 제우스를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세정 코팅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가동률의 실적이 많이 민감하게 연동이 되고요. 가동률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가동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인텔 쪽을 보고 있어요. 인텔 쪽 관련해서 미국 법인으로 힐스보로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계속해서 적자를 좀 이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텔이 올해 상당히 좀 신공정들을 많이 선보이면서 파운드리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코세라믹스의 이제 신규 편입이에요. 미코세라믹스가 작년 3분기부터 신규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업체는 기존에 미코라는 회사에 같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이제 3분기부터 미코세라믹스가 코미코의 자회사로 신규 편입이 됐는데 얘네는 이제 반도체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세라믹 히터라는 걸 납품하는 업체예요. 근데 마진율이 20% 이상 꾸준히 유지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코세라믹스 업체는 이제 ASM 인터내셔널이라는 장비에다가 이 세라믹 히터를 납품을 하는데 이 ASM 인터내셔널의 ALD 장비 점유율이 55% 이상입니다. 근데 이 ALD에는 ALD 전용 특수 코팅이 필요해요. 그 부분을 이제 미코가 현재 콜을 받고 납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이 이제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실적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61억 원에 영업이익 604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됩니다. 가동률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코세라믹스가 새로 붙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얘네를 이제 밴드상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PE밴드 상으로 보면은 사실 좀 비싼 구간까지 올라와 있어요. 중상단까지 올라와 있어서 좀 싸다라고는 만약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밴드 자체가 과거 미코세라믹스가 붙기 전에 형성되어 있던 밴드이다 보니까 사실 뭐 최상단 뚫고 올라가는 것도 주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세정 장비를 주로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우스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AVP향 세정 장비 수요 증가입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메모리 고객사의 향으로 이제 AVP 세정 장비를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HBM 생산을 할 때는 상당히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300mm 웨이퍼보다 더 큰 요 400mm 대구경 웨이퍼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우스가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24년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요 AVP향 세정 장비 매출만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좀 6천억 내외 정도 되는 수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HB향 매출이 1,000억 원인데 시총이 6천억이다 라고 보면은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의 배치식 세정 장비에 대한 수요입니다. 요 배치식은 이제 멀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세정 장비는 싱글 타입이랑 멀티 타입으로 나뉘는데, 싱글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엔드 칩, 즉 HBM이나 이런 고사양 반도체 위에서 좀 많이 쓰이고요. 멀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웨이퍼가 들어가는데 대신 세정 능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레거시 위주로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업체들이 현재 많이 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자회사 JT 통해서 중국 업체들로 이 배치식 장비 수요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6천억에 69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12months forward PE 기준으로 보면은 14배 정도 돼요. 근데 요게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 좀 살펴보면은요. 다른 세정 장비 업체들을 좀 살펴보면은 피어 그룹으로 봤을 때 일단 스크린이라는 세정 장비 업체에 있습니다. 얘네는 일본에 있는 세정 장비 업체이고요. 얘네가 1위 세정 장비 업체예요. 얘네가 이제 24년 밸류에이션을 21배를 좀 받고 있고요. ACM 리서치라는 업체는 이제 중국 쪽으로 세정 장비를 많이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16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우스 같은 경우는 14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기업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여러 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저희가 프리뷰인 종목들도 많고 리포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